여러분, 1984년부터 단 한 번도 가격이 오르지 않은 핫도그 세트가 있습니다. 1.5달러짜리 핫도그랑 음료수요. 이걸 그냥 뭐 고객들 끌려고 싸게 파는 미끼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쩌면 코스트코라는 거대한 빙산의 아주 작은 부분만 보고 계신 걸지도 모릅니다. 10년 뒤를 내다보는 깊이 있는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야기의 맥락을 짚어드리는 스토리텔러 S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로 핵심을 관통하는 애널리스트 A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1.5달러 핫도그요. 그게 단순한 가격 정책이 아니에요. 정말 코스트코의 정체성, 그 자체를 보여주는 상징 같은 겁니다. 상징이라뇨? 네, 그 창업주 짐 시네갈이 가격을 올리려고 했던 CEO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망할 핫도그 가격 올리면 내가 당신을 죽여버릴 거야. 방법을 찾아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와, 그렇게까지요? 네, 그만큼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고객과의 약속, 그러니까 장기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철학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죠. 아, 정말 강렬한 메시지네요. 근데 그 핫도그 가격은 뭐 수십 년째 그대로인데 왜 하필 지금 우리가 다시 코스트코에 주목해야 할까요? 뭐 이미 성공 스토리는 다들 잘 알잖아요. 바로 코스트코의 조용한 진화, 뭐 영어로는 Quiet Evolution이라고 하죠. 이것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스트코를 그냥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의 거대한 공룡, 뭐 이렇게만 보시는데 사실 수면 아래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변화요? 어떤 변화죠? 노래 분야 있잖아요. 이 매출이 2025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196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연 15% 이상씩 꽤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주목할 점은요. 신규 회원 가입자의 거의 절반이 40세 미만이라는 거예요. 아, 젊은 층이요? 네. 그러니까 젊은 피가 계속 들어오면서 코스트코의 미래 성장 기반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제 생각에는 시장이 아직 이런 변화의 잠재력, 특히 코스트코의 장기적인 경쟁 우위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이걸 충분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조용한 진화와 시장의 오해 가능성이라.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코스트코라는 기업을 어떻게 파헤쳐 볼 건가요? 뭐 단순히 성공 신화만 반복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아, 물론입니다. 오늘 저희는 코스트코의 성공 방정식이 그냥 싸게 파는 것, 여기에만 있지 않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 핵심에는 코스트코 코드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있어요. 경쟁사가 진짜 쉽게 복제하기 어려운 아주 독특한 기업 DNA가 있고요. 또 이 DNA를 기반으로 해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 이 둘의 시너지가 있다는 거죠. 저희랑 오늘 이 분석 끝까지 함께 하시면 왜 코스트코가 단순한 유통공원 그 이상인지, 어쩌면 하나의 강력한 신념 체계에 가까운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조용한 진화가 대체 어떤 의미인지 아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코스트코 이야기의 첫 장으로 가보죠. 그 독특한 DNA가 만들어진 과거로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였나요? 네, 코스트코 DNA의 기원은요. 저기 195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소울 프라이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샌디에이고에 페드마트라는 초기 형태의 회원제 할인 매장을 세웠어요. 이게 그 시초입니다. 패드마트요?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코스트코 공동 창업자인 짐 시네갈. 이분이 젊은 시절에 바로 이 페드마트에서 식료품 포장하는 직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소울 프라이스를 거의 멘토처럼 따르면서 일했는데요. 거기서 창고형 클럽 모델의 핵심 원칙들. 예를 들면 뭐 대량 구매에서 원가 절감하고 간접비는 낮게 유지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낀 비용은 그대로 고객한테 낮은 가격으로 돌려준다. 이런 철학을 몸으로 직접 익힌 거죠. 이것이 바로 코스트코 DNA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한 창업이 아니라 거의 뭐 멘토한테서 제자에게로 직접 전수된 일종의 비법 같은 거군요. 그럼 짐 시네갈이 직접 코스트코를 세울 때는 이 철학을 어떻게 좀 더 구체화했을까요? 1983년에 시네갈은 변호사 출신이었던 제프리 브로트만과 손을 잡습니다. 이분은 부동산이나 자금 조달에 아주 능했거든요. 둘이서 시애틀에 첫 코스트코 매장을 열었죠. 시네갈이 운영이랑 상품 기획 철학을 담당하고 브로트먼이 법률이나 재무 쪽 기본을 다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완벽한 파트너십이었어요. 이때부터 코스트코의 핵심 원칙은 아주 확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단기 실적 내놓으라는 월스트리트 압박에 대해서 시네갈은 이랬죠. 월스트리트 따위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50년 뒤에도 살아남을 회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장기적인 비전을 강조했어요. 50년 뒤요? 네,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따위? 이야, 배짱이 정말 대단한데요. 비용 절감 원칙도 그 당시에는 꽤 파격적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냥 싸게 파는 거 이상이었다면서요. 아, 맞아요. 그때 다른 소매점들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뭐 화려한 매장 인테리어, 아니면 판매 직원들 엄청 많이 두는 거, 심지어 고객 편의 위한 쇼핑백 주는 것까지 이런 걸 다 불필요한 비용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다 없앴죠. 오직 상품 가치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지였던 겁니다. 쇼핑백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유명 브랜드 제품 있잖아요. 내셔널 브랜드. 이거는 마진 상한선을 14%로 딱 정했어요. 그리고 자체 브랜드, PB는 15%. 이걸 아주 엄격하게 설정하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공급업체랑 협상할 때도 이 마진율은 타협 대상이 아니었어요. 와, 이건 뭐 고객한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그냥 숫자로 딱 못 박아 놓은 거나 다름없죠. 14% 마진 상한선이라 다른 유통업체들은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 같은데 이걸 계속 지키는 게 실제 운영에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더 이익 남길 기회를 그냥 포기하는 셈이잖아요. 글쎄요, 뭐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더 높은 마진을 취하고 싶은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코스트코는 이 원칙을 지키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객의 신뢰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고객들이 코스트코에 가면 항상 정직한 가격을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믿게 만드는 거. 이게 그 어떤 마케팅보다도 강력한 무기라고 본 겁니다. 신뢰군요. 그렇죠. 그리고 1993년에 코스트코는 자신들의 스승격이라고 할 수 있는 솔프라이스가 운영하던 프라이스 클럽하고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었어요. 거의 똑같은 DNA를 가진 두 기업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 사건으로 평가받거든요. 이건 코스트코의 방식이 그냥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멘토십을 통해서 이어져 온 아주 깊은 신념 체계자 문화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경쟁사가 이걸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역사와 문화의 깊이에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단지 싸게 파는 기술이 아니라 그 안에 철학이랑 문화가 아주 깊게 뿌리내린 DNA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제 현지로 돌아와서요. 이 강력한 DNA가 오늘날 코스트코의 운영 방식, 그러니까 코스트코 코드라고 하셨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트코의 핵심 DNA는 그들의 윤리 강령, 영어로 코드 오브 에틱스라고 하죠. 여기에 아주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강령이 5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첫째, 법을 준수한다. 둘째, 회원을 돌본다. Take care of our members. 셋째, 직원을 돌본다. Take care of our employees. 넷째, 공급업체를 존중한다. Respect our suppliers.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주주에게 보상한다. Reward our shareholders입니다. 잠깐만요. 주주가 맨 마지막이라고요? 보통 기업들은 주주 가치 극대화 이걸 최우선 목표로 삼지 않나요? 이건 뭐 일반적인 경영 상식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순서 같은데요. 실제로 이게 의사결정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나요? 바로 그 점이 코스트코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 순서는 그냥 뭐 보기 좋으라고 써놓은 구호가 아니에요. 코스트코의 모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제로 작동한 알고리즘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원 만족, 직원 복지, 공급업체와의 상생, 이걸 먼저 고려하고 그 결과로서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철학인 거죠. 이게 주주 자본주의, 쉐어홀더 캐피터리즘이라고 하죠. 이게 대세의 현대 경영 환경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월스트리트 분석가들한테서 아니 너무 직원하고 고객한테 관대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코스트코 경영진은 이게 단기적인 이익은 좀 희생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드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실제 정책들을 보면 그 믿음이 진짜 구체화돼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상품이든 이유 안 묻고 100% 환불해주는 그 만족보정 제도 있잖아요. 아니면 유통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임금 같은 거요. 정확합니다. 회원을 돌본다는 원칙은 말씀하신 100% 만족 보증, 그리고 철저한 품질 관리, 또 아까 말씀드린 낮은 마진 정책, 이런 걸로 실현되고요. 직원을 돌본다는 원칙은 미국 기준으로 보면 시간당 평균 임금이 $31 이상이에요. 업계 최고 수준이고 건강보험 같은 포괄적인 복리후생도 제공하고 있죠. $31요? 시급이? 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트코 직원 이직률이 유통업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이게 숙련된 인력을 계속 유지하고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리고 공급업체 존중 원칙. 이건 단기적인 가격 압박보다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코스트코는 공급업체가 합리적인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때로는 기술 개발이나 설비 투자를 지원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신뢰관계가 결국에는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더 안정적으로, 더 나은 가격에 확보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회원, 직원, 공급업체를 먼저 챙기면 맨 마지막 순서였던 주주 보상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 같네요. 이것이 바로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코스트코만의 강력한 경제력 해자, 그 호청허, 이코노믹 모트를 만드는 핵심 요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런 철학이 있으니까 단기 실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그 1.5달러 핫도그 가격을 수십 년간이나 동결하는 그런 장기적인 결정도 가능한 거겠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강력한 DNA를 토대로 해서 코스트코만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하는데요. 이 모델을 4가지 핵심 기둥으로 나눠서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둥은 멤버십 플라이휠입니다. 코스트코의 수익 구조에서 진짜 중요한 건 상품 판매 마진이 아니에요. 연간 회원비 수입입니다. 회원비요? 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회원비 수입이 약 48억 달러거든요. 전체 매출 2,540억 달러의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영업이익 93억 달러의 절반 가까이를 이 회원비가 차지합니다. 와, 절반이요? 그렇죠. 즉, 코스트코는 상품 판매로는 거의 이윤을 안 남기고 오직 회원비로 돈을 버는 기조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 안정적인 회원비 수입이 있으니까 상품 마진을 극도로 낮춰서 회원들한테 강력한 가격 혜택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다시 1억 3,700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90%가 넘는 정말 경이적인 갱신율을 유지하게 만드는 선순환의 핵심 동력인 거죠. 미국이랑 캐나다는 92%가 넘어요. 아, 그러니까 상품이 아니라 회원 멤버십 자체를 파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런 거군요. 두 번째 기둥은 희소성의 힘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매장에 가보면 상품 종류가 월마트나 이마트 이런 데보다 훨씬 적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이게 의도된 전략이라는 거죠.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바로 전략의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대형마트가 보통 3만 개에서 많으면 10만 개 이상의 다양한 상품, SKU라고 하죠. 이걸 취급하는데 코스트코는 매장당 약 4천 개 정도의 품목만 딱 엄선해서 팔아요. 4,000개요? 네, 이 극단적인 단순성이 여러 가지 강력한 이점을 가져옵니다. 첫째, 취급 품목 수가 적으니까 품목당 구매 물량은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럼 공급업체에 대한 협상력이 극대화돼서 더 낮은 가격의 상품을 사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둘째, 재고 관리나 물류, 매장 진열이 훨씬 단순하고 효율적이 됩니다. 상품을 그냥 박스나 팔레트째로 막 쌓아놓고 팔잖아요. 코스트코 특유의 그 디스플레이 방식. 이것도 인건비랑 진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인 거죠. 셋째, 재고 회전율이 매우 빨라집니다. 코스트코 상품은 평균적으로 창고에 들어온 지 10일 안에 팔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열흘 안에요. 네. 이건 재고 유지 비용을 줄이고 항상 신선하고 매력적인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물론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특정 브랜드나 세분화된 상품이 없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긴 해요. 하지만 코스트코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상품만을 엄선했다. 이런 신뢰를 줌으로써 이걸 상쇄하는 겁니다. 아, 선택의 폭을 줄이는 대신에 우리가 골랐으니까 믿고 사. 이런 자신감이군요. 세 번째 기둥은 보물찾기 전략, 트레저 헌트 스트래티지입니다. 저도 코스트코 갈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신기한 물건이 새로 들어왔을까 막 기대하게 되는데 이것도 다 치밀하게 계획된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코스트코는 의도적으로 일부 상품 카테고리, 특히 가전제품이나 의류, 명품 가방, 계절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심지어는 보트나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아주 고가품까지 이런 걸 예측 불가능하게 한정된 수량으로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판매해요. 이걸 통해서 쇼핑 경험 자체를 마치 보물찾기처럼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거죠. 보물찾기요? 네. 그럼 회원들은 이번에 저거 안 사면 다음엔 영영 못 살지도 몰라. 이런 일종의 포모 심리를 느끼게 돼요. Fear of missing out이에요.
이게 결국 매장 방문 빈도를 높이고 계획이 없던 상품을 사는 충동 구매, 임펄스 바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회원 1인당 평균 구매 금액, 에버리지 티켓 사이즈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야, 정말 영리한 전략이네요.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코스트코 자체 브랜드, PB죠. 커클랜드 시그니처. 이 PB 상품이 이렇게까지 성공한 사례는 정말 드문 것 같은데요. 커클랜드 시그니처의 성공은 유통업계의 전설이라고 할 만하죠. 2023년 기준으로 커클랜드 브랜드의 연간 매출이 약 580억 달러에 달했어요. 580억 달러요? PB 하나가요? 네. 이게 코스트코 전체 상품 매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만약에 커클랜드 시그니처가 독립된 회사였다면 그 자체로 네슬레나 P&G 같은 글로벌 소비재 대기업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예요. 커클랜드의 핵심 성공 요인은 바로 품질에 대한 집착입니다. 해당 카테고리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제품하고 품질이 같거나 더 좋아야 한다는 아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거든요. 실제로 스타벅스 원두나 듀라셀 건전지, 그레이구스 보드카 같은 많은 커클랜드 제품들이요. 해당 분야 최고 브랜드 제품을 만드는 바로 그 동일한 제조사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이걸 통해서 회원들한테 최고 품질의 제품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강력한 가치 제안을 하는 거죠. 이게 코스트코 멤버십의 가치를 높이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들어보니까 이 네 가지 기둥, 멤버십 기반 수익, 소수정의 상품, 보물찾기 경험, 강력한 PB, 이게 각각 따로 노는 전략이 아니네요. 서로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전체 시스템을 강화하는 하나의 거대한 플라이휠처럼 작동하는군요. 네, 맞아요. 안정적인 회원비가 낮은 가격을 가능하게 하고 소수 품목 집중은 구매력이랑 효율성을 높여서 더 낮은 가격과 좋은 품질을 만들고 보물찾기랑 커클랜드는 멤버십의 가치를 높여서 다시 회원 유지율과 신규 가입을 이끌어내고 결국 이 모든 게 회원들이 코스트코 멤버십은 고민할 필요 없이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가치를 체감하도록, 즉 멤버십에 대한 심리적 투자 수익률, 사이클로지컬 ROI를 극대화하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스트코 이야기의 3막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독특한 문화와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미래에도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스트코 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그들만의 그 독특한 리더십 승계 방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철저하게 내부 승진 원칙을 고수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현재 CEO도 창고에서부터 시작했다고요? 맞습니다. 현 CEO인 론 바크리스. 이분은 1982년에 코스트코의 전신격인 프라이스 클럽에서 지게차 운전사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려 40년 이상 근무한 끝에 2024년에 코스트코의 세 번째 CEO가 된 인물입니다. 40년이요? 와. 네, 창업자 짐 시네갈, 2대 CEO 크레이그 젤리넥, 그리고 바크리스까지. 코스트코는 외부에서 스타 CEO를 영입하는 대신에 회사 밑바닥부터 경험하면서 DNA를 몸소 익힌 내부 인사를 발탁하는 전통을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이게 리더십이 바뀔 때도 회사의 핵심 가치나 운영 방식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안정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바크리스 CEO 스스로도 취임 후에 가까운 미래에 어떤 거대한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 우리는 그저 우리가 잘하는 것을 계속 잘 실행하고 싶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운영과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4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CEO까지 오른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런 좀 폐쇄적인 내부 승진 문화가 외부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어떤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데는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랄까 일종의 집단 사고에 빠질 위험은 없을까요? 그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실제로 코스트코는 전자상거래 도입이라든지 해외 시장 진출 속도 같은 거에서 경쟁사들에 비해 좀 느리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코스트코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된 신중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중함이요? 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 방식, 그러니까 고효율 운영과 저마진 구조,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조직 문화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쉽게 훼손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때도 자신들의 핵심 DNA와 충돌하지는 않는지, 운영 효율성을 해치지는 않는지를 최우선으로 검토하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화와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 재무 성과로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죠. 2024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보면요. 코스트코의 순매출은 약 2,496억 달러, 회원비 수입은 48억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은 9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할 것은 매출 대비 회원비 비중은 한 2% 정도로 작지만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로 막대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코스트코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을 숫자로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네. 운영 지표도 아주 견조합니다. 매장 수는 2024년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890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유료 회원 가구 수는 8,10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중요한 회원 갱신율은 핵심 시장인 미국과 캐나다에서 92.9%, 전 세계적으로도 90.5%라는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90%가 넘어요. 네, 이건 회원들의 만족도와 충성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매장당 연평균 매출은 2억 8천만 달러 이상인데요. 이게 월마트의 샘스클럽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샘스클럽의 2배요? 와, 제한된 상품 수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효율성이네요. 그렇죠. 얼마나 압도적인 운영 효율성을 보여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경쟁 환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월마트의 샘스클럽이나 BJ's 같은 직접적인 경쟁자들이 있는데 이들과 비교했을 때 코스트코의 경쟁 우위는 정확히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단순히 규모나 효율성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코스트코, 샘스클럽, BJ's로 구성된 미국 내 최고형 클럽 시장만 딱 놓고 보면요. 코스트코의 시장 점유율이 77.7%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에요. 77%요? 네. 하지만 더 넓게 보면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거대 유통기업들하고도 경쟁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코스트코의 본질적인 차별점은 그들이 단순히 상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신뢰를 파는 서비스 기업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신뢰를 판다. 네, 코스트코는 수많은 상품 속에서 뭘 사야 할지 고민하는 소비자들을 대신해서 좋은 품질의 상품을 딱 엄선하고 최적의 가격을 협상해주는 신뢰받는 구매 대리인, 트러스티드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회원들은 연회비를 내고 코스트코라는 전문가에게 쇼핑의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그냥 아웃소싱하는 셈이죠. 이런 강력한 신뢰관계는 월마트의 가격 경쟁력이나 아마존의 편리성만으로는 쉽게 깨트리기 어려운 코스트코만의 독특한 경쟁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나 개인화된 추천, 이런 거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제한된 상품과 오프라인 중심의 코스트코 모델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미래를 향한 코스트코의 움직임은 이런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특히 그 약점으로 지적되던 전자상거래나 젊은 고객층 확보 같은 부분에서요. 네, 코스트코도 당연히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있고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속도가 매우 신중하고 점진적이라는 특징이 있죠. 전자상거래 매출은 연 15% 이상 꾸준히 성장시키면서도 물류 비용이 증가해서 저마진 구조가 훼손되지 않도록 직접 배송보다는 매장 픽업, 클릭 앤 컬렉트라고 하죠. 아니면 인스타카트나 우버 같은 외부 플랫폼과의 파트너십을 활용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직접 배송보다는요? 네, 최근에는 코스트코 웹사이트나 앱 안에 광고 공간을 판매하는 자체 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면서도 회원 데이터를 활용해서 쇼핑 경험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젊은 고객 확보에도 꽤 성공적이어서 신규 회원의 약 절반이 40세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한 가입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글로벌 확장 역시 무리하게 속도를 내기보다는 수익성이 검증된 시장, 예를 들면 중국, 한국, 스웨덴 같은 곳을 중심으로 연간 25개에서 35개 정도의 신규 매장을 꾸준히 열 계획입니다. ESG 경영 측면에서도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정책을 도입하는 등 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과 회원 중심 가치를 지키면서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마치 이소보아의 거북이처럼 꾸준히 나아가는 전략이랄까요?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시장에서 이런 신중함이 자칫 기회를 놓치거나 좀 뒤처지는 결과를 낳을 위험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점이 바로 코스트코의 미래를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또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코스트코 경영진의 판단은 분명해요.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운영 모델과 문화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거죠. 아마존처럼 되려고 하거나 월마트처럼 되려고 하기보다는 가장 코스트코답게 변화에 적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신중한 접근 방식이 미래에도 계속 성공을 보장할지는 아무도 단언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코스트코가 보여준 강력하고 꾸준한 재무 성과와 높은 고객 충성도는 이 전략이 최소한 지금까지는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미래의 성공 여부는 결국 이 코스트코 방식의 진화가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속도와 방향에 얼마나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코스트코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을 나눠봤습니다. 워낙 유명한 기업이라서 뭐 다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철학과 시스템의 힘을 좀 새롭게 발견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의 핵심 내용을 투자자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코스트코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요약 및 투자 인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스트코의 진짜 경쟁력은 겉으로 보이는 싼 가격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정말 모방 불가능한 기업 DNA에 있습니다. 회원과 직원을 먼저 생각하는 장기적인 관점과 윤리 강령이 그 핵심이고요. 이것이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구축합니다. 둘째, 코스트코의 비즈니스 모델, 즉 회원비 중심 수익, 소수 정예 상품, 보물찾기 경험, 강력한 PB, 이 모든 것은 개별 전술의 합이 아닙니다.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시너지를 내는 강력한 플라이휠입니다. 이 시스템 전체가 회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고 그 결과 90%가 넘는 경이적인 회원 갱신율로 이어지는 거죠. 셋째, 전자상거래나 해외 확장 등에서 보이는 코스트코의 그 신중하고 점진적인 변화 있잖아요. 이걸 약점이야 뒤처짐의 신호로 보기보다는 핵심 가치와 운영 효율성을 지키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의도적인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시장이 이 조용한 진화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명쾌한 요약 감사합니다. 1.5달러 핫도그에서 시작해서 기업의 DNA와 미래 전략까지 코스트코의 성공 방정식을 정말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특히 이렇게 극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코스트코의 이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과 기업 문화가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공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항상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기업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트 딥다이브였습니다.